박사 사회에서는 가장 핫한 주제가 원래는 이게 불법이었는데 어쨌든 이 국면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한 형태로.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좀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지금 2월 말서부터 3월 달까지 갑자기 이제 그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들을 실시하면서 코로나 그 재택 치료가 도입이 되면서 벌써 건 한 달째 그 많은 약국들이 상당히 바쁘기도 하고 여러 문제에 좀 봉착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직접 한번 좀 거론해보고 회원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오늘 영상을 좀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거고,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이 현재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계실 분은 우리 이동근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천문호 부대표님이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말서부터 이제 그 비대면, 물론 비대면 처방은 그 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본격적인 이제 비대면 진료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팩스를 통한 어떤 그 지인이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어떤 처방 조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확진자의 재택 치료가 되면서 이게 되면서 상당히 그 많은 약국들이 그 업무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거 뭐 간단하게 어쨌든 이 비대면 진료의 성격, 그 다음에 현대 비대면 처방, 이 부분들은 원격,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원격 의료하고는 어떤 약간 취약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원격 진료가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원격 진료가 그 대형 병원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졌었고, 원격 진료가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담론적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오미크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면하에서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어졌을 때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가 2월 초에 누적 확진자가 대략 70몇만 명 정도 됐었고, 그게 3월 초가 되니까 330만 명 정도가 되고, 오늘 지금 현재 3월 23일 날 이 현재 녹화되는 시점에 1000만 명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배가 넘어간 거죠? 순식간 이거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의 980만 명, 막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원격으로를 반대했던 그 담론 수준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와닿고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동의, 찬성이라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원격으로를 반대했던 시민단체 중 하나였던 건약이 지금 우리가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원격으로 그동안에 반대했던 그 이야기들을 현재에서 답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질문했던 것처럼 공통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반대하는 내용, 그때 반대했으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대면 진료만큼의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확진됐다라고 하는 뭐 그거에 따른 처방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전화를 통해서 환자랑 얘기를 통해서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인지를 감별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확진자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감기가 조금 더 진행되어져 있는 질환의 환자일 경우에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의 형태로 그런 것들이 이 진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금도 계속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손쉽게 이렇게 감별을 할 수 있는 또는 만성질환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혈당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를 재서 그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의사의 판단에 의한 처방이 되어지는 그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대면 진료, 이번에 했던 오미크론 비대면 진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화가 아니라 어떤 앱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어떤 어떤, 물론 회사겠죠. IT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물꼬를 트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의해서 그 환자들이 폭넓게 동의가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지금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코로나 부분들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이 부분 속에서 향후에 의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이 정해질 때 이 경험을 우리가 한번 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영상이든 아니면은 뭐 토론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이걸 얘기를 나눠보게 하고 회원분들도 같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얘기해보자고 했던 이유는 비대면 진료 과정 속에서 지인들이 와서 타가고 근데 복약지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대면 상담을 통해서 복약지도를 하고 문서를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확진된 사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지인한테 복약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약을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좀 판단 내지는 아니면 좀 더 향후에 이제 이런 또 이제 전염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뭐 어떤 좀 서비스들이 공적으로 필요할 것인지 어쩔 수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직접 오기가 힘들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약국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상당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PCR을 검사를 할 때는 확진자가 의원 약국과 분리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의원과 약국의 확진자가 비확진자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너무 많고 구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사실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처방전을 들고 왔을 때 대리인인 건지 아니면 확진자인 건지 지금 그게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예전에도 이제 이 코로나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약국에서 어떤 식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고민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약 지도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솔루션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확진자가 집에 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냐.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정에 그 방문 양료라고 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약사의 그 전염병으로부터의 그 방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도의 그 보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고민할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우리가 고민거리를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제 모든 약국들, 건약 식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약국들이 문제인데 이게 물론 갑자기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그 이제 재택 치료와 그다음에 신속항원 검사 등에서 환자가 이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폭증을 했잖아요. 폭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막 내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일반 약 및 전문약 부분들이 사실 2월 말서부터 특히 3월 초에는 아주 거의 이 품절 사태가 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약이 일시적으로 좀 나온다고 해도 그 약들이 이게 불공평하게 분배를 되는 바람에 어느 약국에는 몇 개 가는데 상당수 약국은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도매상과 어떤 약국 간의 어떤 친분 또는 아니면은 그 약국이 매출이 많이 좀 있는데 그 결제를 많이 해준대 이런데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 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론 이게 이 품귀 현상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2020년도 된 마스크 이런 사건도 있었고 뭐 그때도 소동장이 물론 그건 이제 의약품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그 당시 막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2025년도 메르스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이거 물론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고 해결할 부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뭐 생각할 좀 거리가 좀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우선은 저희가 경험했던 마스크 사태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조금 떠올려 보면 현재 의약품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뭔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나고 약국마다 그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경험을 했을 때 정부가 취했던 조치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각 생산시설 회사들을 다 공급량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각각의 공급량들을 다 조절하게끔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산량 자체를 회사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뭐 시설을 뭐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산량 자체를 국가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두 가지를 이제 취해를 했었는데 마스크도 또 어떻게 보면 마스크가 분명히 다 다른 마스크였거든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가 만든 회사가 다 달랐지만 정부는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마스크 1, 2, 3, 4로 해놓고 그것들을 그냥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가 접근을 해서 그게 어떤 약국에 쏠리지 않게끔 조절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도 어떻게 보면은 A 회사의 아세타미노펜, B 회사의 아세타미노펜, C 회사의 아세타미노펜이 막 이렇게 병행하면서 어떤 약은 A 회사의 아세타미노펜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근데 B 회사의 아세타미노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것들을 정부가 만약에 전체 생산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배분하는 양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현재 지금도 막 모니터링 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뭐 A 회사 아세타미노펜, B 회사 아세타미노펜을 구별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똑같은 아세타미노펜으로 보고 어떤 총괄적으로 이것들이 한 약국에 쏠리지 않게끔 B 회사, C 회사 다 합쳐가지고 이 약국에 너무나 많은 아세타미노펜이 쏠리지 않았나 이것들을 점검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제약회사가 오로지 모든 걸 얼마나 생산할지를 통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현재 제약회사는 거의 1년에 몇 수조 단위의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2조에서 한 5조 정도 단위의 이제 그 공공 R&D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공의 책임성, 책무성으로 의료기관들이 만약에 감염병이 터지면은 그 의료기관들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의무적인 조항들이 있듯이 이 제약 생산 시설도 여러 가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해서 생산량을 늘리게끔 또 이게 만약에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생산 시설을 지원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리게끔 하는 방식들이 이번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 병에 만약에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렇죠. 저도 뭐 이동호 간사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리스크 관리를 그 약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약국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품절 정보, 이 품절 정보를 막 잘 알고 있는 약국은 미리 그 약을 갖고 있는 거고, 품절 정보를 모르고 있는 약국은 못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신영근 대표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약국의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제약회사 그 영업사원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면 당연하게 그 약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그 시민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애들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걸리면 열이 많이 나는데 애들 해열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애들 해열제 참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모가 와갖고 해열제 찾을 때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 저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왜 미리 좀 많이 안 갖다 놨을까라고 하는 자괴감도 좀 들고. 그게 물론 약사로서의 그 책임감에 따른 자괴감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은 저기로 이게 폭증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긴급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그 뭐야 그 성분명 처방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 동일한 성분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약물로 빨리빨리 그 조제를 하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병원에 따라서 그 처방 일수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지금 없는데 계속 일주일씩 어차피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 쌤의 마음도 내가 이해는 하지만 약이 없으면 일주일씩 계속 처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이랬을 때 이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약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위험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아까 우리 이동훈 간사님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랬을 경우에 그 의약품이 그 적정하게 그 또 제때에 공급되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플랜으로서 이제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할 테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단 진정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있어.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단일 품목을 이렇게 거의 계획식으로 모든 약국에 하루에 몇 장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물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뭐 한 약국으로 뭐 몇십 개가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그 물론 이제 정권 말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면 갑자기 이제 폭증을 해서 그 너무 또 2년 동안에 그 되면서 이게 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좀 잘 작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개별 의료기관, 개별 약국의 부분들에서 하면서 사실 많은 약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왔죠. 근데 그것들이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동 상호적인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그 계획적인 부분들,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유통에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좀 실질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네,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또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문제 제기될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뭐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있냐라는 어떤 그 남의 뭐 다른 나라에게 무슨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건의료 체계가 좋다고 강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뭐 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사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환자가 딱 오면 제가 이제 한 군데서 약국을 오래 하다 보면 환자가 몇 명인지 알거든요. 집안 식구에. 그리고 그 집안 식구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며칠 날 걸렸고 얘는 며칠 날 걸렸고 그리고 안 걸린 애는 어떤 상태고 이걸 내가 정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걔가 약을 며칠 먹었고 뭐 약이 어떻게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 주치의 제도가 되어 있으면 주치의 선생이 그걸 충분히 알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약도 또 활용이 되어줄 수 있을 뿐더러 그 집안까지도 관리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금처럼 이 그 뭐야 비대면 진료와 주치의 제도가 결합되어졌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폭넓게 예. 고민을 좀 해볼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예. 좀 더 우리 고민하면서 오늘은 뭐 어떤 답을 내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우리가 처방을 하면서 가장 이제 약사 사회에서는 가장 핫한 주제가 닥터나우 같은 이제 상업적 비대면 매체, 이게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몇 개들 더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입을 했거나 이런 약국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는 그 원래는 이게 불법이었는데 어쨌든 이 국면에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한 형태로 되면서 어쨌든 뭐 규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뭐 없애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이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입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건 근데 맞지만 저는 이게 그 공적 앱이 저는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 이익의 일부분들을 그 사회로 갖고 와갖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자는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 이런 상업적 회사의 앱을 보다는 그 공적으로 이런 앱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율을 놓고 보자면 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민간 의료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공공 의료 기관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간 의료 기관의 공적 기능을 하면 그 공공 의료 기관으로 하는 것들이 그 예전에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이어지고 왔는데 실제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환자들이 델타 있을 때 민간 병원 보고 병상 내달라고 했더니 뭐 병상은 안 내주고 뭐 다른 얘기만 하고 근데 덜 받는 거는 돈은 돈대로 민간 의료보험이 더 많이 민간 의료보험이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개체로서의 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도입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상업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지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달이에요. 배달. 이 배달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달도 지금 퀵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배달료를 그 지역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그걸 돈을 초기에 줬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안 주고 있는데. 근데 그 배달료가 제가 이제 그 퀵이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10,000원, 15,000원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약은 공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비급여에 좋으니까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약 3일 받고 10,000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와서 약국에 전화 걸어갖고 어디다 약을 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요. 이거 사실은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 열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3일씩 하면 3번인데 한 번은 15,000원이고 그럼 3번을 하면 45,000원을 소요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방식 편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닥터나우가 가장 대표적인 지금 약 배달을 하는 어플인데 이 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0원에서 15,000원을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자기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미 수천억 원의 지금 지원을 받아가 손정희를 비롯한 여러 이제 기업 그 엔젤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플랫폼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결국에 이 다크나우가 어느 순간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겠죠. 그때는 이것들을 지원하는 걸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는 처방의약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일반 의약품은 자기들이 직접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일반 의약품으로 자기 수익 사업을 출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수익 사업을 실현하려고 할 텐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렇죠. 자본을 이제 내 등으로 얻고 굉장히 매력적인 어플로서 계속 소비자들은 다가가려고 할 텐데 카카오 택시가 그랬잖아요. 카카오 택시가 맨 처음에는 공짜였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엄청나게 어쨌든 소비자한테는 친화적인 그렇죠. 기업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꾸 이거 소비자 친화적인 게 잘못된 거야라고 우리가 말을 했다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희 눈 빨갱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너희들은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그걸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대응 논리를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자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 오늘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이게 긴급하게 보였던 얘기는 지금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했던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문제점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요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다시 겪으면서 그 각 주제별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한번 좀 더 다음 기회에 좀 다른 공간 속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간단히 정보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